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시민의 인연자입니다. 오후에 좀 잠깐 자고 깼네요.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업체지만 이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업체고 저는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겠죠. 그렇지만 신랑분들이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소개를 통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시거나 여러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5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냐는데 이거는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하라는 거는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대신에 제 생각에는 어떤 업체를 걸러내야 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걸러내야 하는 업체는 생각보다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죠. 뜨는데 보면 이름이 바뀌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이제 저도 카페를 운영하고 밴드를 운영하지만 카페나 밴드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한국에 등록된 업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 등록된 업체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카페나 밴드나 이제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올려놓는데 그게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럼 그게 없는 곳은 정식 등록된 업체는 아닙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사무실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떤 업체들이 또 있냐면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제 쉽게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상호하고 틀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그게 일치되는 업체는 한 10%에서 20%도 안 되고 나머지 한 80% 이상은 다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무 상호를 빌린다고 이제 보통 하죠. 빌려서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그거를 또 빌려주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제 사업자는 냈는데 별로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아름아름으로 해서 얼마간의 이제 돈을 주고 빌리는 거죠. 그런 거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몇 군데 되니까요. 상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호가 자주 바뀝니다. 어떤 때는 A라는 업체를 썼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A라는 업체가 또 B도 바뀌고 C도 바뀌고 또 이제 이제 소개하는 방송하는 사람도 주로 보면 이제 사장이 안 하고 이제 거기 상담실장이나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이제 젊은 분들이죠. 3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보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이래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있잖아요. 이 사업장 소재지를 자주 바꿉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전에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A라는 곳에서 하다가 그 문제가 이제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상호를 바꾸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상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소재지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신랑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또 실제로 알기에는 그렇게 또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상호 변경과 사업장 소재지가 자주 바뀌는 곳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신랑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곳은 아주 여러 나라를 합니다. 뭐 캄보디아도 했다가 베트남도 했다가 라오스도 했다가 또 뭐 우즈베키스탄도 했다가 미얀마도 했다가 막 최근에는 아마 방글라데시 쪽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저는 이제 베트남만 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단 한 곳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일을 한 20 몇 년 하다가 보면 중간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에 이제 서류적인 문제가 있어서 6개월씩 1년씩 안 될 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캄보디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해결이 되면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 곳 하고 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곳 하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신랑만 데리고 데려다 주면 끝이에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브로커예요. 한국 사람들이 브로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가졌는지는 잘 알지만 실제로 자기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사람만 연결시켜주면 그게 브로커죠. 브로커하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 하면 베트남에는 일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라오스에서 문제가 생겼다. 또 뭐 미얀마에서 생겼다. 또 아니면 라오스, 미얀마는 괜찮은데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 나라에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업체는 신랑들이 뭐 이 사람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하니까 베트남은 문제가 없으니까 베트남에는 뭐 하는 애 교서 결혼한 신랑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 자체를 보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막 하는 회사는 피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도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저도 26년째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베트남 여성이 어떻고 저떻고 뭐 남쪽의 여자가 어떻고 중부지방의 여자가 어떻고 막 이런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또 나름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잘 몰라요. 뭐 내가 한국에서 40년 50년 산다고 해서 내가 한국의 여자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전문가라는 거는 물론 한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사실이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 평소에는 잘 진행이 될 때는 이게 빛을 그렇게 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전문가인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생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제가 26년째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뭐 가짜 소리도 있었고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여러 번 법이라는 게 바뀌거든요. 이제 신랑들이 베트남에 오면 또 인터뷰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이 인터뷰도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보면 뭐 인터뷰하는 질문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뒤로 빼든 앞으로 빼든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뭐 신랑들이 베트남어를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몇 달 동안. 그럼 이제 그 질문지를 이제 또 해서 신랑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그걸 대답을 하게 해야 되고 그게 뭐 한 20, 30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를 이제 묻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베트남어예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신랑들이 알기는 힘들죠. 뭐 그렇다든가. 또 이제 예전에 건터라든가 뭐 제가 말씀드린 따이니라든가 이제 안 되는 지역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호적을 바꿔야 돼요. 타 지역으로 이제 옮겨야 돼요. 그럼 이걸 옮기는 게 그렇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이제 그게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십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 없이 자꾸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회사 뭐 이쁜 아가씨 많네. 왜냐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래요. 그런 커플만 올려요. 나머지 이제 안 찍히는 커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뭐 우리 회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저를 통해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이신 분도 있고 이러시면요.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아직까지도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러니까 45세 이상에서 55세가요. 55세까지가 한 50% 정도의 신랑들이에요. 30초 중반의 신랑은 한 20%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30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쁘죠. 어떤 분들은 탤런트 누구를 닮았네 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닮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쁜 아가씨예요. 그 정도면 베트남에서도 이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신부가 50대 신랑을 안 만나잖아요. 그렇게 이쁘다고 하면 그 신부는 다 이제 19, 20, 21, 22 요런 신부들이에요. 신랑도 보면 30대.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게 또 이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잘 사시는 분 찾아가고 이런 이제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거기 신랑도 90% 이상이 다 30대고 40대 초반이고 전국 괜찮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50대, 40대 후반, 50대 재혼남에 이런 사람.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회사에 아가씨들은 이쁘네. 이쁘죠. 근데 그건 자기 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마 이게 점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는 즉 뭐냐?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 죄송하지만 여자들 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국 남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 여자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랑이 많이 오네. 저희들 보면요, 저는 이제 저희 기능 방식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프로필을 받습니다. 신랑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신랑분들이 이 여성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듭니다라고 보내면 그 여성분한테 이제 전하고 또 이제 그 여성분 말고 다른 이제 여성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필들을 줘서 이런 남자가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이제 오케이를 해서 보내요. 이게 거절하는 게요. 예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예전이라 하는 건 한 10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을 얘기를 하면은요. 여성분이 거절하는 게 한 20%도 안 돼요. 그 남자분이 나이가 많든, 우리가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이런데 19살, 20살한테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절률이, 제가 느끼는 거절률이 2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거절률이요. 거의 50대 50이에요. 더 많죠? 최근에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걸, 지금 현재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주로 하는 게 이제 거기 있는 신부들이 이제 민따이라고 해서, 이제 시골 신부, 건터, 긴장, 뭐, 까마우, 여기 있는 신부들, 그쪽에 업체에서 활동하는 그, 이제, 업체가 한 절반 이상 되거든요. 저도 뭐, 지금 현재 저희들 신부들 중에서도 50% 이상은 다 이제, 그 민따이라는 곳의 신부죠. 여기서 민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여성분들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19살이든 20살이든 30대 초중반의 신랑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 10%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 신랑도 거절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이가 젊은데 거절을 당하는 신랑들은요, 대부분 보면 이제 직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하고 살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신부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부들도 느끼는 거죠. 내 정도 되는 인물이면 나는 충분히 더 좋은 신랑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지만은요, 예전에 신랑들이 뭐 나이가 많든 또 장애를 가졌던 오면 신부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는 신랑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베트남이 바뀌었다, 변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오면 도망을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라오스나 미얀마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 초창기 시장이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호도하는 거죠. 베트남 여자들이 도망을 많이 가는 거는 결혼해서 들어와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 베트남 국제결혼의 1위 국가는 베트남이에요. 그 이전에는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도 이제 막판에 가서 뭐 위장결혼이지 이런 문제가, 중국은 요즘 거의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베트남이냐. 그럼 1년이면 한 10,000쌍 이상이 한국에 들어가니까 10%만 거기서 도망가네 어쩌네 해도 1,000명이잖아요. 근데 라오스하고 미얀마는 다 합해도 1,0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위에 라오스 여자하고 살다가 뭐 도망가는 여자를 잘 못 봤다. 그거는 라오스 사람 자체가 잘 없잖아요, 한국에. 아직까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냥 뭐 시골에 가가지고 혼외한 얘기로 뭐 시골에 가서 다문화 센터나 뭐 이런 데 가가 계시면은 거기 오는 사람의 70% 80%가 베트남 여자니까. 그래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국 여자가 한국 여자가 국제결혼을 하는 1위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그거는 맞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호도하는 거예요. 그 한국 여자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오리지널 한국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국적자인데 귀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5년이 지나서 국적을 해서 귀화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이제 뭐 베트남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자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계상으로는 이게 그 사람도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국 여자가 이 국적이라는 1위 나라가 베트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냐? 아직 주위에 한국 국적을 얻은 라오스나 미얀마 여자는 손에 꼽을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 국적자는 많잖아요. 베트남 여성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요, 베트남 여성들도 한국 국적 취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영주권만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뭐 베트남 여자가 이렇다, 뭐 베트남 여자가 도망간다 이런 게 아니라 많으니까 많이 도망가게 느껴지는 거고, 그건 확률적이라는 이제 간단한 이제 그걸로도 우리가 생각해도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왜 그러면은 10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하시는 막 유튜브 하시는 분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도 10년 이상 되신 분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다 3년이에요. 코로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영상이라는데 접하기가 좀 편했죠. 젊은 세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약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기존에 뭐 거래하던 것, 하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업자를 뭘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기업 연도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보면 3년, 뭐 2년, 심지어 1년도 안 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냐면,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뭐 쉽게 그러니까 뭐 계약서도 쓰고 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2년, 3년 후에 그 사람이 하고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혼을 하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남성분은 다른 이제 여성을 초청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5년을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드린다고. 재결혼 해드린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숱한 경우의 수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꼭 그런 이제 기업 연도, 이런 연도 같은 것도 꼭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또 뭐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거는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사장님 뭐 남쪽 하시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 여기 베트남은 이제 주로 이제 지역을 한 세 군데로 나누거든요. 북쪽, 이게 제가 애들이 이제 결혼업체에서 말하는 북쪽은 주로 이제 하이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이제 호치민, 민따이 이제. 왜냐면 하이퐁이나 하노이는 이런 데도 하이퐁, 하노이 여자가 잘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지역이 좀 중심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서류나 이제 모든 일 하기가 다른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뿐이지. 호치민에서도 호치민 여자들은 한 5%도 안 되죠. 나머지 95%는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민따이라는 곳의 여성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부 쪽, 뭐 다낭을 이쪽으로 이제 중부, 보통 이제 북, 중, 남 이렇게 나누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세 곳을 다 커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곳이 뭐 일단은 도로교통이 또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 남쪽을 가도 만약에 까마오나 이런 데 가면요 한 차로 가도 한 8시간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낭을 가고 뭐 이러면은 10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길이, 옛날에는 거의 하루를 갔었어요. 북쪽에 간다 이러면 한 3일 차 타고 가야 돼요, 차로 가면.
그러다 보면 이제 차로 움직이는 건 좀 힘드니까 이제 그 비행기를 타가요. 근데 이제 민따이 쪽은 비행기가 뭐 까마우나 이런 공항이 있지만 하루 한 대고 뭐 이래서 가기 좀 힘들어요. 비행기로 가기도. 그래서 주로 이제 차로 움직이는 거. 다낭이나 이제 북쪽은 이제 비행기로 움직이는데, 첫째 이제 그 비행기라는 게 이제 일단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는 주로 80% 90% 이상이 민따이 여성들이었죠. 민따이 여성들이었고,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민따이 여성의 그 비중이 한 50%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 50% 줄면 나머지 이제 뭐 한 40%가 북쪽 여성, 한 10%가 이제 중부 이제 여성인데, 이제 그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차츰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어떤 분들은 뭐 북쪽 여성이 어떻고 중부 쪽 여성이 어떻고 남쪽 여성이 어떻고 하는데,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차이도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거지, 이게 어떤 지역적인 차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전에는 북쪽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햇빛이나 뭐 노동이, 왜냐하면 북쪽은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닌데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경향이 좀 적으니까 북쪽이나 중부 쪽 여성들이 좀 피부가 하얗고 좀 생김새가, 또 북쪽은 어차피 또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뭐 국경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남쪽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도 까맣고 이제 생김새가 이제 또 그 뭐 이렇게 약간 좀 더 베트남스럽다고 할까?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 우리 한국 남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인물은 이제 북쪽이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뭐 남쪽은 가정적이고 북쪽은 애들이 독립적이고 뭐 이러는데, 최근에는 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말 자체, 베트남 사람도 말 자체가 북쪽 사투리, 남쪽 중부 쪽 사투리 이걸 잘 분간을 못해서 이러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거는 학교에서 교육을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표준어 교육을 하니까 우리도 뭐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뭐 예전에는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뭐 이게, 물론 뭐 지금도 어떤 구분은 되지만 예전처럼, 요즘처럼 뭐 지금 애들이 뭐 서울말을 못 쓰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악센트나 이런 이제 뭐 특징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거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제 이 세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해서 하면은, 또 태국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게요, 캄보디아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아니 캄보디아가 뭐 베트남 옆에 붙었으니까 베트남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은 별 차이가 없지 않냐고 하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캄보디아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차라리 베트남 사람하고 차이가 좀 안 나는 게 미얀마 사람이 차이가 좀 덜 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아마 국제 결혼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거예요. 미얀마는. 뭐 어떤 분은 뭐 방글라데시 하는데 방글라데시 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는 완전히 다른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종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특히나 이렇게 마음에 든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그건 되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뭐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은 필리핀도 가보고 뭐 했지만, 필리핀도 사실 다르잖아요. 물론 뭐 필리핀이고 캄보디아고 라오스고 이쁜 아가씨 있죠. 뭐 이쁜 사람은 어디에는 없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르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쁜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나라 이제 사람들 눈에 이쁜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 이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것은, 제가 왜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그런 쪽에 가서 베트남에서 하시다가 거기 들어가서서 국제 결혼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그 사람들도 오래 못 합니다. 오래 하셔도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숫자가 적어요. 라오스에서 만약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서요 1년에 뭐 베트남이 한 절반 정도 되게 한 5,000명 6,000명의 신부들이 나간다? 난리 납니다 그 나라. 지금 베트남도 왜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슬슬, 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국제결혼이 끝물이다, 뭐 끝물이다 이런 얘기는 10년, 15년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물론 당연히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 인구가 뭐 8천이니 9천만이니 1억이니 뭐 하지만은 이게 지금 베트남의 인구에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00년도 초반 중반만 돼도요 2010년까지만 해도 보통 맞선을 보러 나가면요 신부들이 형제들이 6남매 7남매 11남매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3남매 4남매도 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00년 이제 뭐 10년 이후에는요 거의 남매 아니면 3남매. 지금은 3남매 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남초 세상이에요, 남초 세상. 베트남도 더 심하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그러면 여기 베트남 남자들은 누구하고 결혼해? 저기 캄보디아나 뭐 아프리카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도 지금 사회 문제가 돼요. 또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연령 자체가 이제 특히 이제 뭐 시골은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대도시는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베트남도 제가 보면요 재혼녀하고 초혼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재혼녀하고 결혼하는 초혼남이 거의 없었잖아요. 뭐 재혼은 재혼끼리 만나고 또 아기가 있으면 아기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이런 추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혼이고 애가 하나도 있어도 초혼하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혼도 이제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할 바에는 또 이제 그런 남자들이 또 이제 국제결혼에 이런 바깥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게 물론 이게 뭐 10년, 20년 만에 국가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하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서류 발급 안 하면 돼요. 지금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 결혼하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라오스 국가에서 그 결혼 서류 발급 받으시는 분은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9명, 98명은 뭐예요? 라오스에 그 혼인신고 없이 그냥 결혼했는 정서 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한국에만 혼인신고, 한국에서 뭐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돼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비자를 주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베트남도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돼 있고, 그 혼인신고 서류가 그 비자에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걸 보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저 뭐냐? 여성분이 베트남에서 미혼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베트남에서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라오스는 그게 99명이 그래요 지금. 이것도 아마 곧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라오스나 이런 데서. 미얀마는 좀 미얀마는 인구도 훨씬 많고 뭐 그렇지만은 또 미얀마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걸려 있으니까 미얀마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미얀마에 친구도 있고, 제가 미얀마를 갔다 온 지가 벌써 한 10년,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네요. 예, 그때도 뭐, 미얀마에 갔다 오고 이랬지만은, 미얀마라는 나라는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이제 라오스나 뭐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똑같지만은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그래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는 그 노블레스인가 그 한국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꽤 잘했어요. 잘 됐고요. 그 친구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군데 한 이제 업체였는데 결국은 캄보디아 때문에 이제 그 업체 망했죠. 왜 뭐냐? 캄보디아가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신부들이 한국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나라. 좀 심하게 나가서 뭐, 이게, 뭐 이게 언론을 타든지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깜짝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서로를 발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 16명이 못 나왔었죠. 네, 못 나와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뭐 소송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회사 영업을 못하고 망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왜냐? 3년, 4년을 잘 하다가 몇 달 문제가 생겨서 삐끗해서 만약에 뭐 그거를 뭐 천재지변인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뭐 천재지변이나 뭐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신부가 못 나갈 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계약서 내용에. 그걸 누가 뭐 신랑들이 신경을 안 쓰겠죠.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도 어떤 분은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신부하고 이제 파토가 나가지고 뭐 이러니까 그걸 이제 뭐 한국에다가 뭐 소송을 이제 걸었는 거예요. 어디게요? 그게 뭐 신부가 중간에 연락이 안 돼가 신부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게 소송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나눠서 내고 또 이제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신랑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장님이 한국에 등록증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 넣어가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 업체한테 뭐 어떤 보상을 받냐고.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 싸게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나눠서 받는 거고. 그리고 저희한테 신부가 입국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한테 입금한 금액은 100% 다 보전해. 신부가 신랑이 신부한테 개인적으로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안 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역적인 얘기니까 언제든지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업체를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추천을 뭐 제가 저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이런 업체는 걸러라. 그 첫 번째는 이름하고 상호가 자주 바뀌는 회사.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도 2, 3년에 한 번 바뀌는 회사.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기업년도 최소한 그래도 한 6, 7년 정도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야 되지. 그 회사 자체가 이제 뭐 2, 3년, 1년도 안 되는 회사한테 뭐 그 여자만 보고 거기서 소개하는 여자만 보고 내 인생을 넣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나라를, 그것도 뭐 사무실에 가서 직원이 막 20, 30명 되면 모르겠지만 직원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뭐 그런 게 아니면 여러 나라를 하는 것보다는 한 나라라도 제대로 하는 회사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오후에 일이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